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추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주에 있었던 뉴스 클리핑으로서 제목을 초고령화 사회, 은퇴 후 만날 가까운 미래라고 잡아봤습니다. 크게 치매 디지털로 케어한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고 있다. 번아웃된 간호사들 떠난다.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전망. 그리고 건보료 자격 강화. 또 빈집 지역 소멸 임박하고 있다. 주택연금 들면 5년 더 살더라. 집값 폭등. 그리고 금융소외 청년. 현금이 과거의 일이 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식문화 대전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데 2025년이면 얼마 안 남았죠. 그때 이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즉 65세 이상이 그 네 분 중 다섯 분 중 한 분인 20%가 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벌써 이제 초고령 사회라는 것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인데요. 그 중에 이제 노인 인구 중에 10% 정도가 치매 환자로 이제 분류가 되시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디지털로 케어한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즉, 그 모델을 어떻게 디지털로 하냐면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 교수님하고 IT 하는 기술 업체가 만나서 어떤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사후 관리에 디지털 테라피를 하겠다라는 그런 원격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 시도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진단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거는 기대는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뉴스는 9월 말 이후에는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인 경우 특히 프리미어 축구 같은 거 많이 보시면 뭐 깜짝 놀라죠.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차 접종, 그 코로나 백신 이런 것들도 속도를 더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50대 초반이라서 곧 2차 접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이 되고 특히 이제 위험군으로 느껴지는 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이미 2차가 끝났고 또 부스트샷도 검토할 수 있어 보이고요. 또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바이오 제약에서 어떠한 백신들을 생산하는 생산 기지의 역할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특히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끌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맞물리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를 그 곁에 달고 사는 그런 시대가 곧 임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누구나 다 뉴스를 보면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바빠서 뉴스를 못 보시는 분들 경우에 특히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숫자가 느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신 분들에게 이런 뉴스를 전달해 주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요. 아마 연말 정도 지나면 그때는 이제 코로나는 같이 있는 위드 코로나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번아웃이 되시는데 현장에서 그 방호복을 둘러 입고 검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인데 사명검으로 벌써 1년 반이나 버티셨습니다. 근데 점차 특히 이제 초기 초년생인 경우에 번아웃으로 떠나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을 들어보면 그 어떤 것이 있냐면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업무가 우리들이 이제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지원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굉장히 감정이 격하신 분들이 폭언, 폭설 뭐 이런 것들도 기본이고요. 뭐 심지어 뭐 그 잡아당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지친 마음이 더 있으면서 일상생활과 심리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료진이 10명 중 7명 정도로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료의 경우에 이제 곧 다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치매 환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그 금액의 규모, 특히 그중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죠. 장기 요양보험료라는 것은 우리가 젊을 때부터 냈던 건강보험료에다가 장기 요양보험료율이라는 것을 곱하기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6%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예, 2010년 정도에는 6.55%였죠. 17년까지도. 그러다가 18년에 7.38% 하더니 이제 올해 11.52%, 이제 곧 12%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노인 구성비가 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체 의료비를 보면은 구성에 노인 이후에 받게 되는, 특히 이제 건강적으로는 케어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시점이 되는 70대 후반, 73세에서 75세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건강적으로 위기를 닥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전후로 쓰는 의료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사이에 쓰는 그 금액도 어마무시하게 크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돼서 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을 지역으로, 특히 살던 곳으로 가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어떠한 그 속사정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아프시기 전에 예방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게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삶에 대해서 웰다잉, 즉 좋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그 의미 없는 그 연명 치료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대신해서 어떠한 우리가 호스피스의 개념이라든지 자기가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존엄권이라든지 이러한 문화들의 방향성이 국가 정책 그리고 사회의 우리의 요구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현 세대나 미래 세대나 지불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금을 받는데, 연금이라는 것이요,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득세를, 그러니까 연금 부을 때 이제 세제 혜택을 많이 받고 주로 수령하는 시기가 되면 그 세금을 다시 내게 되죠.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균등하게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도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미리 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이 있어야 국가 재정이 돌아가고 이것에 대한 그 모든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노년이 돼서 일에 대한 소득이 없어졌을 때 이제 조금 그때 세금을 낸다고 하는 느낌은 좀 다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퇴직 후에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건강보험료의 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율, 그리고 특히 고령자나 이런 중증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건강보험료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상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 만약에 자녀가 뭐 기업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비용을 안 낼 수 있는 그런 피부양자 자격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대상자들을 상위 부분으로 좁히려고 하다 보니 그 자격 조건에 더 타이트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나이가 들었지만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합산소득이 어느 잡힌다든지, 또는 재산과표, 즉 집 정도가 크겠죠. 그런 것들이 잡히게 됐을 때는 건보료 그 제한, 그 예외 받는 조항을 다시 건보를 내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퇴직한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하는 것이, 아주 소소한 일자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경우에, 그러고 또 이것저것 합치면서 금액이 커지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금액이 직장 생활 다닐 때 뭐 아주 많이 버실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전에 회사에서 내는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 되는 경우는 약 한 20만 원대 이렇게 그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일자리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자리들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 시니어 입장에서도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국민의 입장으로 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개념들도 같이 필요하면서 절충해 가면서 생각해야 봐야 할 포인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요. 누가 시골 와서 살겠어? 빈집이 많지. 뭐 이제 빈집에 대한 겁니다. 지역 소멸 임박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고령자들이 많이 사시는데 아무리 장소 사회를 하더라도 독거사 부분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애기 울음소리를 안 들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 왜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지방에 시골에 가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니 뭐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일자리가 없어서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에 대해서 안정성을 좀 꾀해야 되는데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집중하게 되죠. 그럼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환경이 되느냐. 뭐 초등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학교 최소한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주 심각한 고민이 되죠. 그래서 뭐 서울로 유학을 보내거나 큰 도시로 유학을 보내게 되면 시골 생활에 대해서 회의가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통 접근성은 있어야 되고요. 또 시내에서는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지방에 갔더니 극장이 없어서 영화를 못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몰려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 '아 시골살이가 녹록하진 않구나.' 그래서 빈집이 늘어나도 채워지지 않고 일본인 경우에도 아주 뭐 번화가나 도심 중심에는 그렇지 않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시골로 가면 10집 중 한 3집 정도가 빈집이 되고요. 또 이 빈집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집을 물려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부담이 돼서 그것을 안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조차도 이슈가 되는 그런 사회가 일본에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방으로 갈수록 이렇게 인구의 증가, 특히 젊은 세대가 오는 것을 희망하는데 그러면 그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일자리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판교가 그렇게 굉장히 누구나 이렇게 선망받는 그런 곳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그 벤처들과 좋은 회사들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코로나로 비대면 환경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숙제들이 여러 가지 맞물려 있고요. 특히 이제 농촌 특화형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산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될 물론 지금도 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지자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새로운 혁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기대하는 동시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일자리라든지 말씀드린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것을 같이 연동돼야 하는 큰 숙제 앞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사는요. "주택연금을 들면은 5 년을 더 살더라."라는 기사가 있는데 데이터가 뭐 좀 편협될 수도 있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게 주택연금을 결정할 때 허들의 요소는 돈의 관점에서는 '내 집값이 올랐는데 쪼끔 받는 거 아니야?'라는 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이슈는 전에는 '내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걸 못 물려주면 어떻게 되지?'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혼자 사시는 시니어들도 늘어나시면서 특히 이제 독립된 삶을 강조하면서 '우리 부모님이라도 편하게 다 쓰고 가셔야지.'라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주택연금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실제로 은퇴했다고 생각하면 돈이 어디에 들어가냐를 보면 집의 문제 그리고 의료비 문제 뭐 이렇게 되면서 식비의 비중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거 문제를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주택연금인 경우에는 집을 대출 상품으로 해서 집을 담보로 그 돈을 받고 마지막에 사망 시에 그 배우자에게까지 권한을 주고요. 그 이후에 다시 가치를 계산해서 남으면은 상속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더 물어내라고 하지 않는 국가가 보증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막상 주택연금을 들고 보니까 노후 걱정이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의 경우에도 노년에 이제 혼자 사시는데 걱정이 되는 거는 인제 월세 같은 거가 돼요. 물론 이제 뭐 수도권에 집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다시 하더라도 이 집에 대한 비용이 나가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노년에 예를 들어서 월세 뭐 젊은 친구들 뭐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 내는 경우를 감안한더라도 지방으로 가면 물론 쌉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몇십만 원 정도 그리고 뭐 몇백만 원 아주 소액이면은 연세로 해결되는 지역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주는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이 없는 입장에서 주는 그 비중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는 그 삶의 질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걱정이 줄어들게 되면은 오히려 그 남는 것을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있다라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다음 뉴스는요.
집값이 갑자기 폭등을 했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자산, 돈의 속도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 근로소득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일자리의 질도 뭐 물론 대기업 이런 거 빼고는 그렇게 못 따라가는 거죠. 오히려 코로나로 일자리를 뭐 바뀌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자괴감이 든다고 합니다. '일을 왜 하는 거지?'라고. 특히 지금처럼 이런 격변기 돈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시기엔 이런 격변을 겪는데 이게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왜 지금 더 부각이 되느냐를 보니까 막대한 유동성의 규모가 뭐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그러면서 자산의 불평등이 생겼는데 그 불평등 정도면 괜찮은데 양극화가 많이 심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집 서울에 강남에 집이 있으면 30억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 뭐 우리가 기억으로 몇 년 전만 해도 10억 정도였는데 벌써 그 경우엔 뭐 3배 정도 뛸 수도 있고요. 뭐 20억 이었다 하더라도 1.5배 정도 뜨는 건데 이런 것들의 그 1.5배 뗐다라는 게 150% 지만 금액으로 치면은 벌써 10억, 15억, 20억 정도의 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평생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도 한 10년 정도 집 사는데 발생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런 박탈감이 굉장히 생기고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말까지 생긴 거죠. 그러면서 노동 의욕이 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시대마다 시니어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의 이슈가 있었죠. 뭐6.25 동란이라든지 전쟁을 통한 그 어려움 그리고 보릿고개라고 대변되는 그 가난함 그리고 또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대변되는 그 독재와의 싸움 그리고 산업 그 여군으로서의 그 땀 흘리는 땀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 지금 애들은 지금 청년 지금 시대는 쉬운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고 보면은 겉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계열에 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질적인 갭이나 차이는 굉장히 그 박탈감이 크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은 문제는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금융소의 청년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금융에 대해서 약간 좀 무지했거나 서로 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도 그 좋은 조건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몰리고 몰려서 받던 것이 그 졸업장구와 함께 끊임없는 대출의 늪으로 빠졌다라는 이런 얘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그런 사례로만 이해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를 뛰어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남들이 하는 뭐 "비트코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박성 그 투기를 하게 되면서 더 레버리지를 쓰게 되고 그 레버리지의 원천이 신용대출로 오게 되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몇 년 전에는 아예 카드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카드를 땡겼으니까 뭐 남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차라든지 뭐 명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신의 소득과 무관하게 너무 과하게 쓰다 보니 그것이 빚으로 발생을 하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악순환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경우에 사회적 안전망이 없이 홀로 선 금융소의 청년의 삶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전에는 근로소득이나 소득을 만들 수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 어떠한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과한 또 욕심을 부린다든지 지금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업을 뭐 위기나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문을 닫았다든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킨지에서는요. 흥미로운 기사를 냈는데 그 아티클입니다. 현금이 과거의 일이 될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현금을 잘 안 쓴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중국하고 인도인데 이미 이곳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금을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안 들고 다닌 지 좀 과장하면 한 1 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다 보니 곤란한 경우를 겪는 경험도 최근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상 어느 가게를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금을 스마트폰에 있는 그 가상 그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려고 했더니 아직 그런 그 바코드 인식 시스템이 없는 경우, 또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급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계좌이체는 됩니까?"라고 하니까 계좌이체는 되기 때문에 그나마 준비가 된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유명한 그 떡볶이집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앞에다 계좌이체 번호를 찍어 놓고 던져 놓고 거기에 계좌이체를 확인하면서 거래하는 경우를 우리들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가 되면은 그 이전에 지갑과 돈을 챙기던 분들은 굉장히 어색한 세상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맥킨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행 시스템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특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실시간 은행 시스템이 되고 국경의 장애, 환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실시간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서양 외국에 투자하는 것도 너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워진 HTS만 있으면 그냥 쉽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솔루션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최근에 또 카카오뱅크도 상장을 하면서 큰 이슈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금이라는 실은 금이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그 국가 기반의 국가가 인정하는 디지털 자산 이것이 되면은 '정말 우리가 현금 없이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엄마 저녁은 뭐 시켜 먹어요?"라고 한국인의 35%가 "이렇게 산다."라는 식문화 대전환의 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나이 드신 많이 드신 분 빼고는요. 1인 가구나 이런 경우에는 이럴 수밖에 없죠. 배달을 시킨다거나 뭐 밀키트를 사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반찬만 사서 이렇게 먹는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설문을 중앙일보에서 한 걸 보니까요. 그 "집에서 주로 어떻게 식사하시나요?" 그러니까 직접 원재료를 사서 장 봐서 요리한다는 46%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4%는 그 외의 방법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 특히 혼자 사는 경우에 한번 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밥을 이렇게 원재료를 사서 장 봐서 요리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간단히 돼 있는 그 미리 만들어진 것을 밀키트를 간단히 뭐 요리한다든지 음식을 데운다든지 또는 반찬 가게에 사 온 반찬을 가지고 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외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꿈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심하는 편이어서 그 외식을 거의 우리 집은 못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집으로 배달은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정말 음식점에 가서 그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도 한 14%가 '외식은 더욱더 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네, 오늘 뉴스 일부에서는요. 이렇듯 의료 환경도 바뀌고 주거에 관련된 것들도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돈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시니어들이 예전에 당신의 경험, 예전에 별로 5년 전에 10년 전에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엄청난 착각과 혼란에 부딪힐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을 지금 살면서 새로운 시대에 '아 이렇게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이렇게 바뀌겠구나.'에 대해서 눈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